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법과 윤리는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잘. 법은 제도의 의지에 입각해 입법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죠. 윤리는 제도의 의지에 입각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이나 윤리나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죠. 제도의 의지는 제도의 마음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도에도 마음이 있냐? 그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마음이 실현된 것이 제도죠. 그래요. 제도의 마음이 있어요. 제도의 마음 역시 만들어진 것이니 창조와 파멸작용이 나타나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의지 역시 변하게 되어 구체적인 질을 지닌 법과 윤리에 간직된 개념의 관념 역시 변하게 됩니다. 그래요. 마음이 변하면 의지 역시 변하겠죠. 그런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지 얼마 안 됐다 했죠. 그전에는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라 했죠. 또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가 있다 했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이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해서 나온 제도지요. 하여간에 수백 년 전의 제도와 현 시대의 시장 지배 시대 제도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이유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된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래요. 변화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흐름 역시 선천적인 흐름과 인간의 선택에 의한 후천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에 의한 후천적인 흐름 역시 선천적인 흐름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지향이 있고, 선천적인 흐름을 파괴하고자 반대로 행위하는 역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향은 뭔가요? 좋은 것을 보존하고 그릇된 나쁜 것을 단절시키는 거죠. 역천은 뭘까요? 나쁜 것을 단절하려 하지 않고 좋은 것을 보존하려 하지 않는 거죠. 좋은 것을 단절하려는 거죠. 그렇죠. 또한 그래도 설명하자면 그래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에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로 넘어가는 것은 섭리에 따른 거죠.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죠. 이 안에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가 있다 했어요. 그건 뭔가요? 좋은 것은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반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 지배 시대에 반발하면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제도가 돼버리는 거죠. 또 다른 새로운 게 나올 수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변화는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고, 정의를 기준으로 선과 악 측면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변화는 질적인 측면이 있고,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와 시장 지배 시대 제도는 실적으로 다르죠. 달라요. 예로 신분 제도를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에서는 인정하지만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또 양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죠. 그래요. 양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변화에 있어서 물이 있으면 같은 물이라도 뜨겁고 차올 수 있잖아요. 온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양적인 측면이죠. 같은 시장 지배 시대 제도라 하더라도 그래요. 양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가깝고 어떤 것은 덜 가깝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후천적인 흐름은 결국 선악 측면에서도 파악할 수 있겠죠. 변화는.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떨까요?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있는데 시장 지배 시대 제도로 바꾸려고 해요. 그런 건 선이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 사회주의 제도로 바꾸려고 그래요. 악이 되는 거죠. 그래요. 후천적인 흐름은 결국 선천적인 흐름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아 악을 내지 않은 규칙은 필요에 의해 법이나 윤리 형태를 띠더라도 필요성이 닿을 경우 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섭리에 반한 것은 그래요.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되더라도 결국 사라지죠. 악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가요? 점점 선해지죠. 신분제도 같은 것도 사라지고 그래요. 악은 역사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선천적인 측면이 존재하면서 그래요. 인간의 문명이 나타나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후천적인 측면 역시 존재합니다. 악도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선천적으로 나타나니 또 그에 반발한 제도가 나타나는 것도 선천적인 것이지요. 그래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뭐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요. 인간의 문명이 나타나 발전한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후천적인 측면 역시 존재합니다. 사회주의 제도, 공산주의 제도 이런 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죠. 현실에서는 섭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발하여 몽상 속에서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거죠. 싫어하니까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싫어하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항상 반발하는 이들은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 그런 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나타나는 것도 선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억지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후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섭리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윤리는 규칙의 중요도라는 구체적인 지를 설정하여 양적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중요도를 통해서 양적 측면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도가 변화함에 따라 양적 측면이 변한다는 거죠. 법의 영역에 있던 것이 윤리 영역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윤리 영역에 있던 것이 법의 영역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살펴봤죠. 그래요. 관습법 윤리가 있죠. 법과 윤리만 비교할 경우에 어떤 윤리가 있는데 중요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법으로 있던 어떤 규칙이 있는데 중요도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법 영역에서 윤리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양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기준들을 포착하고 설정하여 법이나 윤리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으나 이는 법 철학에서 논할 문제이지 태극신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요도에 입각해서 양적 측면을 분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준을 정해서 양적 측면을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준 정할 수 있을까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기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뭐 이런 그런 것을 또 양적 측면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합당하면 100,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합당하지 않으면 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법이 적용되더라도 중요도에 따라 형량이 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형량 역시 그래요. 법의 중요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법이나 윤리에 간직되어 있는 악은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역기능만 남으니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정의 형태가 시대별로 변하니 법이나 윤리의 형태들도 그에 적용하여 변화를 피할 수 없지요. 그렇죠. 예전에 다 설명했던 거죠. 법이나 윤리는 무엇에 의해 선택되나요? 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사라지겠죠.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필요해서 선택된 법이나 윤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사라지겠죠. 필요성이 다하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내란 선동하다가 체포되면 능지처참으로 처벌했지요. 그래요. 내란 선동 반역죄는 그래요. 중요도가 굉장히 높았죠. 법으로 처벌하는 중요하게 다루어졌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능지처참으로 처벌했죠. 능지처참은 뭔가요? 팔, 다리와 어깨, 가슴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치르고 목을 베는 형벌이죠. 아주 잔혹하게 죽이죠. 그런데 현 시대는 이렇게 죽이나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가 있죠. 하지만 공산주의자이자 간첩으로 의심되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내란 선동하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최종 선고받았지요. 말 좀 바꾸죠.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국회의원이 내란 선동죄를 저질렀다. 능지 처참으로 다스렸겠죠. 그런데 굉장히 가벼워졌죠.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가 내란 선동을 일으키려고 하면 무겁게 처벌하죠. 어느 나라에서든 간에. 그리고 특히 이제 뭔가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제도를 한국에서 실현하려고 했죠. 북한과 협조하여.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형이 맞겠죠. 그러면 사형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가벼운 거예요. 9년이라 하더라도 얼마 전에 풀려났죠. 9년을 다 살았다 해서 풀어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반역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9년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9년을 살더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또 참여의 기준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게 있겠죠.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감방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의 형태가 변화한다는 단적인 사례이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기 주석이 좀 볼까요? 국정원은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2013년 5월 경기도 용인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 남부 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료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테러를 일으키려고 했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걸로 의심이 되죠. 또한 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혁명조직 아로 레볼루션 오거니제이션의 준말이죠. 아로를 결성해 1년에 한 번씩 비밀회의를 가졌다고 보며 압수수색 당일 도피했던 이석기는 다음 날인 8월 29일 통합진보당의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일에 있어본 적이 없는 진보 세력에 대한 엄청난 탄압작동이라고 발언했다. 그래요. 여기 가면 읽어볼 수 있어요. 그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운이 좋은 거죠. 예언법 주석이 있죠. 이 글에서는 예언의 기술을 다루고 있는데 기술이 있다고 하여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언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틀릴 가능성과 틀렸을 때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마음가짐을 지니지 못하면 예언을 할 수 없다. 바른 마음가짐은 다음과 같다. 갑자기 예언법이 나오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글 제목이 뭔가요? 태극신검이죠. 예전에 설명했죠. 태극기를 보면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쓰기 시작했다. 태극기에서 다루는 건 뭔가요? 이 태극은 기본적으로 절대자를 가리키죠. 근데 거기에 음양이론이 결합되어 있죠.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이 변하는 원리를 음양에 입각해서 설명하려고 했죠. 태극 이 모형 속에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뜻이 간직되어 있어요. 팔개는 뭐라 했나요? 변화 속의 규칙을 찾아서 도형화한 것이 팔개라 했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요? 신의 태극은 신이죠. 절대자죠. 절대자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한다.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다. 태극기에서는 그 뜻이 핵심인 것이요. 변화를 알면 어떤가요? 예언을 할 수 있겠죠. 세상의 변화를 탐구하니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태극과 선천팔계를 탐구하다 보면 절로 떠오르겠죠. 떠오르는 걸 그냥 쓴 거라고 했죠. 이 글은 처음부터 어떻게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쓰는 글은 아니라고 했죠. 볼게요. 예언의 기술이 있다고 해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아무리 뛰어난 예언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언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틀릴 가능성과 틀렸을 때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마음가짐을 지니지 못하면 예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틀렸을 때 책임지기 싫어. 그러면 책임지기 싫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어떤가 예언할 수가 없어요. 기술이 없으면 아예 예언을 못하겠지만 물론 대충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상대방은 근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제시하지 못하겠죠. 별 필요가 없는 거죠.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술과 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음의 말을 살펴보면 돼요. 구세주는 의사와 같다. 병든 이를 치료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병들지 않게 예방조치를 해주듯이 사회에 병이 들면 치료해주고 병들 것 같으면 예방조치를 해준다. 그래요. 의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언을 하라는 거죠. 치료해주고 예방조치를 해주는 자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네베로 가서 니네베가 멸망한다라고 예언하라고 말하였다. 요나 이야기는 어디 나오나요? 성경 요나서에 나오죠. 주일이니까 성경을 풀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 글은 어디 나오나요? 구세주는 의사와 같다. 이 말이 성경책에 나오는 건 아니죠. 핵심 말씀 1에서 7에 나오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그래요. 쭉 나와요. 1에서 7까지 있죠. 그림
어, 1, 그림이 나와 있죠. 1로 보면 되죠. 2로 보면 되고 그러면 돼요. 실이니까 맨 마지막에 있겠죠.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네베로 가서 니네베가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하라고 말하였다. 요나는 니네베가 멸망한다고 예언하였지만 니네베 사람들은 임금부터 낮은 사람 모두 회개하면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멸망한다고 하니까 니네베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 참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언이 틀리자 요나는 상심했다. 그리하여 주님 제발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난을 받지 않더라도 마음 틀리면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하여 주님 제발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아주까리를 자라게 하여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들이워 그를 고통스러운 더위에서 구해주었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기분이 좋았는데 다음날 아주까리가 시들어 버렸다. 화가 난 요나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하나님이 말하였다.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면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그때도 우파좌파가 있었던 모양이죠. 하여간 이로운 것과 이롭지 못한 것을 구별할 줄 모르고 뭐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죠. 또 수많은 심성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예언을 하라 이 말인 거죠. 맞고 틀리고에 집착하지 마라. 이처럼 구세주는 가급적 예방하고 불가피한 경우 치료하는 이이지 점쟁이이거나 병주고 약주이가 아님을 알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글은 여기에 클릭하면 나온다 했죠.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어떤 기술을 얻어서 기술이 거기서 보니까 불행한 길로 빠지려고 해요. 사회 구성원들이. 혹은 또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잘못된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고쳐요. 참여를 하면서. 그래서 예언이 빗나갔어요. 그럼 그 예언은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완벽하게 성공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같은 예로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근데 무시했어요. 근데 예언대로 돼버렸어요. 그 예언은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이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죠. 예언이 맞는 것을 보고 사회 구성원들이 참 잘못했구나 반성을 해요. 당사자들이. 사회 구성원들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예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이 성공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반성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성도 하지 않지만 그 예언을 하니까 명예를 얻어요. 비록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예언은 실패한 예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예언의 바른 마음가짐, 바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